김동일 선생님이 우리 만으로 85인데 1928년생이죠. 저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항상 이 가슴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래 사시려면 꼭 할 일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할 일 중에서 올해 12월 19일 날 투표를 할 텐데 서울에서는 두 사람을 뽑죠. 한 사람은 교육감을 뽑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을 뽑는데 투표를 잘 하시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선거철만 되면은 이 50세 이상이 아주 빛이 납니다.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입니다. 여기 거의 아마 90%가 50세 이상이실 것 같은데 50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 중에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이 40%입니다. 40%인데 항상 50세 이상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50세 이상이 전체 투표한 사람 중에서 48%를 차지했어요. 이번 선거에서는 높아질 겁니다. 한 50%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50세 이상이 간첩이나 사기꾼을 뽑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 뭐 탓하고 굳이 젊은 사람한테 구걸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50세 이상 그래도 살 만큼 살고 경험을 많이 한 50세 이상만 정신 차리면은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좋은 점도 있어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의료 지출이 많아져가지고 이 복지 지출이 많아지고 잘못하면은 그리스 스페인처럼 국가 재정이 파탄납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이 정치적으로 속지 않으면은 깨어있는 유권자 역할을 하면은 나라가 절대로 반역 세력한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2017년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전체 유권자 중에 50세 이상이 거의 아마 47%, 그다음 투표장에서는 한 60%,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중에서는 한 60%에 육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는 걱정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망합니다. 북한이 훨씬 전에 망할 테니까 이 걱정을 해도 말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못하면 공산화된다고 할 필요는 있지만은 공산화될 수는 없는 나라다 하는 걸 생각하면 좀 든든하게 이 사태를 조금 어떤 점에서는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즐기면서 어떤 점에서는 갖고 놀면서 주인된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 중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대기업 재벌을 좀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틀렸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주 활동 무대는 해외입니다. 해외. 돈을 버는 것의 한 70%는 해외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그럼 해외에 나가서 이 대기업들이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국가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마라톤 시합에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3분기에 3,4분기에 아주 기록적인 흑자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 연말까지 삼성전자 하나가 매출액이 약 200조 될 겁니다. 200조.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 회사냐? 삼성그룹에 삼성전자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삼성건설 있고 삼성 뭐 생명도 있고 그거 다 제쳐버리고 삼성전자 하나가 세계 기업 이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20등 회사입니다. 20등. 1등 회사는 로얄 더치쉘이라는
이 회사인데 요새 석유 회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중에서 제일 주중한 게 역시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이죠. 제조업 회사 중에서는 제일 매출액이 많은 회사가 도요타입니다. 두 번째가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유명한 GM입니다. GM. 네 번째가 삼성전자예요. 세계 네 번째 되는 제조업체, 네 번째 되는 공장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1년에 수출하는 액수가 아마 한 1,500억 달러 될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많으냐? 인구가 8천만 명이나 되는 터키의 1년 수출액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대기업을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용어로서, 이 말로서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옥죄하는 거, 이걸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경제민주화를 더 잘하겠다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말에 잘 속는 거예요. 또 일단 말에 속아가지고는 그 말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처럼 떠받듭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민주주의는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국가와 민족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어요. 국가와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우리식으로 변형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해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민주화도 그런 뜻에서 계속 이 정치권에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무슨 교시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하고 민주화는 만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가정에다가 민주화를 덧붙이면 가정민주화가 되는데, 여러분 가정민주화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 투표를 통해서 호주를 뽑아본 적 있습니까? 군대 민주화 가능합니까? 지휘관을 사병들이 투표로서 뽑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경제는 뭐냐? 경제는 민주화가 아니고 경제는 효율화예요. 경제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복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부국 강병이죠. 그런 점에서 요새 제가 지방에 많이 돌아다니면은 지방에서 아주 활기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가보면은 축 처진 도시가 있고 활기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근데 활기 있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뭐 평택, 저 서산, 당진, 저 구미, 포항, 울산, 창원, 거제 이런 데 가면은 활기가 있습니다. 건물도 번듯번듯하고 문화예술시설도 서울을 방불케 하고 커피숍, 호텔도 강남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1인당 주민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높으냐? 거기에 바로 대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미에는 전자공업단지, 포항에는 포항제철, 거제도에는 대우조선, 삼성조선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착 가라앉는 도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입니다. 대구. 지난 10년 동안 1인당 주민소득이 항상 꼴찌가 대구예요. 한때는 대구 출신이 대통령에 여러 번 당선되었지만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가 이렇게 착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대기업이라는 게 복지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복지기관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돈을 거두어가지고 쓰지. 가장 큰 복지기관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복지기관인데 이 대기업을 괴롭혀가지고 국민과 국가가 덕이 된다 하면은 괴롭혀야죠. 근데 덕이 됩니까? 대기업을 괴롭혀가지고 덕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 정교조 가입 교사가 지난 1년 사이에 8,000명이 줄었어요. 8,000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1년, 작년 6월 현재 64,629명인데 올해 9월 현재 54,749명, 8,000명이 줄었어요. 한때 제일 많았을 때 2003년에 93,860명이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이러냐? 왜 특히 지난 1년 사이에 이렇게 됐느냐? 저는 이거 광노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광노현 효과. 정교조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교육감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또 감옥 가는 과정이 얼마나 추합니까? 그걸 통해서 정교조가 국민들 마음속에 정교조는 안 된다 하는 게 확산이 되는 것을 정교조 사람들이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조전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정교조 명단을 공개를 하니까 정교조가 거기에 재판을 걸어서 공개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왜 못하게 합니까? 국민행동본부에 가입한 사람들 명단은 아마 서로 공개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건데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론이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교조 지지 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게 그게 좋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 독이 되고 있다. 정교조를 잡는, 죽이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한국 사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쪽에서 조용한 변화가,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뭐 그렇게 세상을 비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사 문제도 이 서양에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100년이 뭡니까? 한 200년 걸렸습니다. 이 노사 문제 때문에 뭐 혁명도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이 내란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노사 문제는 87년 이후인데 한 30년쯤 지나니까 우리 노사 분규도 굉장히 숫자가 줄었어요. 또 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한 15%밖에 안 됩니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이제 아주 강성 파업을 우리가 연상을 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장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세계적 사례로 봐서는 아주 최소한의 코스트로서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모른대요. 세 번째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서 오늘 이 6.15선언, 14선언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저 뒤에 나오는 두 젊은 30대 기자 두 분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야기를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 6.15선언, 14선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6.15 선언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한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거 어떻게 보면 심장에 박힌 데모시, 데모. 14선언도 우리나라라는 이 체제에 어디 등골에 박힌 한 데모입니다. 이걸 두 개를 빼버려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 가져가면서 이거 뛰려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요. 6.15 선언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아마도 노벨 평화상에 상당히 집착을 해가지고 김정일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공짜로 만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국민을 속여가지고 5억 달러, 정확하게 말하면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과 5천만 달러의 물건을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밀 계좌 등으로 보내가지고 매수한 게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이었습니다.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거. 그 자리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대중이가 딱 만났을 때 김정일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김대중의 약점을 딱 잡았습니다. 즉 4억 5천만 달러 준 약점을 딱 잡았어요. 그 말고도 약점이 많았죠. 아주 심리적으로 김대중은 위축되어 있었고 김정일은 기고만장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장소도
평양이었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평양이면은 북한 정권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을 그쪽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겁을 많이 줬어요. 김대중 측에 겁을 많이 줬습니다. 원래는 회담이 6월 13일로 돼 있었어요. 6월 13일. 6월 13일로 돼 있었는데 6월 10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북한 측에서 느닷없이 팩스인지 뭔지 전문이 하나 따고 왔어요.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의 증언. 당시 국정원 차장 김은성 씨가 그 전문을 봤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잔금을 왜 보내지 않느냐? 다 보내기 전에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그 회담을 관장하던 당시 임동원 씨가 국정원 원장인데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는데 이 몇 군데를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데 그 홍콩에 있는 은행에 이 북한의 조광무역이라는 회사가 계좌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대성은행이라는 데서. 그게 입금을 할 때 이 돈을 누가 보내줬느냐 하면 이게 또 국정원 직원이 보내줬어요. 국정원 직원이 보낼 때 4,500만 달러를 계좌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이 돈이. 안 들어간 걸 몰랐어요. 북한이 보니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4억 5천만 달러 덜 들어왔거든. 4,500만 달러가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독촉을 할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직원이 계좌 번호를 잘못 썼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입니다. 은행 문 닫았어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습을 해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곧 보낼 테니까 해가지고 6월 15일로 날짜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폭두목이 수금 다 못했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참 세계 외교사에서 이건 외교도 아니지만 남북간은 외교가 아닙니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북한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중 씨 들어오면은 금수산 그 시체실에 있는 민족 반역자 김일성의 시체 앞에서 경의를 표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거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사정했습니다. 제발 거기 안 가게 해달라고. 안 가게 해달라고. 6월 13일 날 출발할 때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래요. 박지원의 증언에 의하면. 그럼 무턱대고 가보자. 이렇게 됐답니다. 무턱대고 가보자. 일단 가서 해결하자. 거기 도착해서도 박지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배하면은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사정 해가지고 그러면 안 가도 된다. 해가지고 회담이 성사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습니까? 그래 놓고 6월 그날이 14일입니다. 6월 14일에 드디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과 김대중 나이 차이로 말한다면 한 20살 거의 부자간의 나이입니다. 딱 둘이가 이제 만났어요. 옆에는 임동원, 황원탁 당시 외교안보수석, 김정일 옆에는 김용순 대남 비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담을 딱 시작하는데 김정일이가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면은 딱 얼굴을 싹 바꾸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남조선에 검찰이 대학교에서 인공기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연행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회담 못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이랬습니다. 돌아가라. 김대중 대통령이 당황했어요. 그런 보고를 못 받았거든. 그래서 물론 회담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심리적으로 제압하려고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회담은 진행이 되었어요. 이 회담 장소에서 나온 게 6.15 선언이죠. 6.15 선언.
6.15 선언에서 뭐 문제가 많지만 딱 두 개입니다. 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여기서 민족 공조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그러면 민족은 누구냐?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에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민족 반역자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김일성주의자들이지. 그 사람이 민족입니다. 우리의 애국자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북한에 있는 민족 반역자하고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 이것도 민족 반역자지. 자기들끼리, 즉 민족 반역자들끼리 통일하자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용어는 180도로 거꾸로 돌려서 해독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6.15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기로 했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통일하기로 했다.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해요. 두 번째는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쪽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요것은 또 무슨 소리냐? 남한의 연합제는 그건 김대중식 연합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김대중의 연합제는 북한의 연방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은 연방제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안전합니다. 연방제는 뭐냐? 그 속임수예요. 남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통일되었다고 하자 이럽니다. 통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통일되었으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하느냐? 통일되었는데 주한미군 왜 필요하느냐? 이거 없애라 이랬던 거예요. 즉 연방제는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게 통일 방안이 아니고 그 목적은 딱 간단해요. 주한미군을 철수,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한 걸로 해가지고 연방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덜컥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헌법하고 왜 안 맞느냐?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통일하라고 했지 공산주의하고 섞어서 통일하라는 말이 없어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2조. 명백한 헌법 위반이에요. 이 이상한 헌법 위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놓고 대한민국 헌법을 추행한 겁니다. 추행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아직도 어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도장 찍은 자 감옥에 보내야 된다.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놀랍게도 지금 정치인 중에서 정당인 중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서 6.15선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딱 두 사람이라. 누구더라? 당시 한나라당의 심재철, 지금 최고위원 한 사람, 정몽준 씨. 두 사람 빼고는 이게 한국의 위기라면 위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6.15 선언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에 있습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6.15 선언을 이행하자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한국을 공산화시키자,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말과 동의어로 남북한의 좌익 세력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15 선언을 통해서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미략을 했어요. 미략을. 이건 거대한 음모입니다. 이 반역 음모인데 미략을 했어요. 그 미략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이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메이저 언론이 한 번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KBS, MBC, SBS 어디에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썼기 때문에 그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대중, 김정일이는 6.15 선언 막후에서 미략을 했습니다. 음모를 했어요. 그 음모는 뭐냐? 주한미군을 중립화시키는 미략을 했어요. 주한미군을 중립화시킨다 하는 것은 뭐냐? 주한미군이 남북한 사이에서 어느 편도 안 들고 평화유지군으로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남북한은 절대로 회담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지, 주한미군의 위치를 성격을 놓고 북한과 한국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이고 경우에 맞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형사가 말이죠. 강도하고 회담을 하면서 이 경비원을, 이 강도를 자주 당하는 집에 이 경비원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강도하고 형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절대로 회담에 올린 적이 없는데 6.15 선언 전에 김대중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6.15 회담 전에 6월 4일 날 임동원이가 미리 의제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을 때 임동원을 통해서 김대중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으로 통일 이후까지도 주둔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은 아주 기술적인 용어고 이건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써서 만드는 겁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와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은 통일된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김대중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좋은 말 다 끌어붙였어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은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근사한 것 같죠? 좋은 말 다 끌어붙여 버리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판단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을 다 끌어붙인 완전히 반역적인 말입니다. 이것의 문제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면 이건 국어 실력의 문제예요. 우리 어휘력이 약해져가지고, 국어 실력이 약해져가지고 좋은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은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나쁜 말 하나도 없죠. 나쁜 말 하나도 없지만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올 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독이 그 당위정 속에 독이 이거 먹었다 이거예요. 이걸 먹었습니다. 우리 6.15 선언이라는 당위정 있는 달콤한 걸 먹었더니 그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 안에 걸려버렸어요. 바로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균형자는 뭡니까? 이 균형자는 말이 핵심이에요. 주한미군이 남북한 사이에 균형 잡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한미군이 여기 와 있는 거는 남북한이 싸우면 말리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말리라고 여기 와 있습니까?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아니죠. 뭡니까, 이거는?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군으로서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자로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균형자와 안정자라는 것은 즉 그 군대가 동맹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동맹군이 아니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뜻입니다. 즉 김대중의 말을 쉽게 딱 해석을 해버리면은 남북한 사이에 중립하는, 남북한 사이에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하는 평화유지군입니다. 평화유지군으로서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했으면 좋겠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김정일이가 딱 듣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듣자마자 그 말을 받아버립니다. 받아서 환영을 해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입니까? 이 임동원의 회고로 피스메이커라는데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김정일이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김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미군 주둔이 나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 합의해버렸어요. 합의했고 6월 13일 회담에서 다시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 재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돌아와서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뭐라고 설명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이가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6.25 전쟁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2000년 6월 25일 전쟁 기념관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 갔습니다. 기념사에서 이렇게 김대중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 방문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뭐라고 했느냐? 지금의 이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그냥